지금 당장 트럼프는 한국에 사과해야 된다. 하버드의 권위 있는 교수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항변했습니다. 미국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의 사활이 걸렸다고 덧붙였는데요. 조지아 구금 사태로 미국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은 이 사태 훨씬 전부터 기술 독립을 목표로 숨겨온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4시 30분 워싱턴 국회의사당 근처 사무실에서 저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경제정책 연설문을 다듬고 있었어요. 25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정치권으로 온 지 3년째 여전히 밤샘 작업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조업 통계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조지아주 제조업 고용 현황과 텍사스 반도체 공장 가동률 그리고 알라바마 자동차 생산량 모두 숫자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엑셀 파일 속에서 저는 미국 경제의 미래를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죠. 화면에 뜬 번호를 보니 조지아 주지 사실이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의원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조지아 주지사실 경제정책 담당자인 존 파커였습니다. 평소에도 침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무슨 일인가요? 한국 기술자들이 전원 구금됐습니다. 조지아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구금이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제 밤부터 조지아주 전역에서 한국 기술자 200여 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일제 단속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모두 합법 비자 소지자라는 겁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합법 비자 소지자를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했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현재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새벽 1시부터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아무것도 돌릴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3년 전 엔지니어 시절 조지아 현대차 공장을 견학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국 기술자들의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는데 설마 그 사람들이 지금 구금된 건가요? 하청 업체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연쇄 셧다운 중이에요.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전체 생산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책상 위 조지아 제조업 자료를 다시 봤어요. 고용 인원 24만 명에 관련 하청 업체 1,200개 그리고 지역 GDP 기여도 34%. 만약 이 시스템이 며칠만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 생산 중단 손실만 3억 달러. 일주일이면 20억 달러가 넘었어요. 저는 급히 엔지니어 시절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제조업에서 핵심 인력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의원님께 즉시 보고드려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자료를 팩스로 보내주시겠어요? 이미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팩스기 앞에 서 있는데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25년간 제조업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으로는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구금된 한국 기술자들의 명단이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거든요. 3년 전 현대차 공장에서 만났던 김상훈 팀장과 이재현 엔지니어 모두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저는 즉시 의원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일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었거든요. 의원님은 새벽 5시에도 전화를 받으셨어요. 20년간 정치를 해오신 분이라 이런 긴급 상황에는 익숙하셨거든요. 마이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팩스로 받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렸어요. 조지아 제조업 핵심 인력 200명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력 공백이 아니에요. 200명이라고요? 전체 인력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의원님은 숫자에 민감한 분이셨지만 제조업 현장 경험은 없으셨거든요. 저는 급히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의원님, 조지아 제조업 고용 인원이 24만 명입니다. 하지만 이 200명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핵심 기술자들이에요. 그래서요, 한 명의 기술자가 사라지면 그 사람이 담당하던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춥니다. 평균적으로 기술자 한 명당 120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저는 엔지니어 시절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핵심 기술자는 단순히 기계를 작동시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체 공정을 이해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 계산해보면 24,000명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가요? 직접 영향만 그 정도고요.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커집니다. 저는 화면에 조지아 제조업 생태계 자료를 띄웠어요. 1차 협력업체 340개 그리고 2차 협력업체 860개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말이에요.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가 흔들렸어요. 의원님, 더 심각한 건 시간입니다. 제조업은 시간이 곧 돈이거든요. 하루만 생산이 중단돼도 회복하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왜 그렇죠? 재고 관리 시스템 때문입니다. 요즘 제조업체들은 효율성을 위해 최소 재고만 유지해요. 저스트 인타임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생산이 중단되면 전체 공급망이 꼬여버립니다. 저는 3년 전 현대차 공장에서 들었던 설명을 떠올렸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말했던 내용이었거든요. 하루 생산 중단이 일주일 지연으로 이어지고 일주일 지연이 한 달 손실로 확대된다고요.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하루 3억 달러, 일주일이면 25억 달러입니다. 한 달이면 100억 달러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의원님이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100억 달러면 조지아주 연간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의원님, 이건 조지아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텍사스와 알라바마에도 한국 기술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만약 이들이 연대해서 동시에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이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0명이 동시에 구금된 것도 이상했고 하필이면 핵심 기술자들만 골라서 잡힌 것도 수상했어요. 다른 주 상황도 확인해 봐야겠군요.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존 파커가 다른 주 담당자들과 연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더 걱정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의원님, 혹시 이게 계획된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획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한국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미리 준비한 대응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무역 분쟁이나 정치적 갈등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말이에요. 저는 엔지니어 시절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한국 기업들이 위기 관리에 매우 체계적이라는 얘기였거든요. 리스크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두고 대응책도 준비해둔다고 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의원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더해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25년간 제조업에서 일한 경험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강경책은 독이 될 수 있었어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었거든요. 의원님, 일단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겠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 조지아 현지 상황이 어떤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저는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숫자로만 봐서는 진짜 문제가 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들어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저는 조지아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2시간 반의 비행 시간 동안 계속 불안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마치 먹구름처럼 느껴졌거든요. 휴대폰으로 계속 뉴스를 확인했는데 아직 언론에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어요. 다만 조지아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조업체 일시 가동 중단, 원인 조사 중이라는 짧은 내용이었죠.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존 파커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쾌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이클,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차 안에서 존이 말했어요. 어떻게 더 심각해진 거죠?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텍사스에서 한국 기술자 150명 그리고 알라바마에서 80명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역시 우연이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구금된 건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모든 한국 기술자들이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락도 안 되고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평범한 조지아의 풍경이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어요. 현장으로 가는 길에 존이 더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줬어요. 마이클,
한국 기업들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때까지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추가 투자 계획도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전면적인 투자 철수 신호였거든요. 현대차 공장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24시간 돌아가던 기계 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마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문에서 경비원이 우리를 맞았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새벽 1시부터 라인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서요. 공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광경은 더욱 기괴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그대로 멈춰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반쯤 조립된 자동차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현장 관리자인 톰 워커를 만났습니다. 20년간 이 공장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거든요. 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글쎄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한국 팀장들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기계는 멀쩡한가요? 기계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돌리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세팅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는 생산 라인으로 걸어갔어요. 거대한 로봇 팔들이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제어판에는 여전히 녹색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전력도 공급되고 있었고 시스템도 가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매뉴얼은 없나요? 제가 물었더니 톰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매뉴얼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 사람들이 손으로 조정하던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온도, 습도, 압력 같은 미세한 조정들 말이에요. 저는 3년 전 이곳을 견학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김상훈 팀장이 설명해주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매뉴얼은 기본이고 실제로는 현장의 미묘한 변화를 읽고 즉시 대응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노하우들이 모두 한국 기술자들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거였어요. 다른 라인도 마찬가지인가요? 모든 라인이 똑같아요. 도장 공정, 조립 공정, 검사 공정 할 것 없이 모두 멈췄습니다. 저는 도장 공정으로 가봤어요. 거기서 더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스프레이 노즐들이 그대로 멈춰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도장하던 자동차가 반쯤 칠해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그림이 반쯤 그려진 캔버스 같았습니다. 이 상태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톰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루도 힘들 것 같아요. 부품 공급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중단되고 있거든요. 그제야 저는 진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기계만 있으면 제조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기계를 돌리는 건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이 모두 떠났던 거예요. 공장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공장을 나온 후 저는 톰과 함께 인근 카페에 앉았어요.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거든요. 25년간 엔지니어로 일했던 경험을 총동원해서 생각해봤습니다. 톰, 혹시 미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시도해본 적은 있나요? 물론 시도해봤죠. 새벽부터 우리 최고 엔지니어 5명이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처참했습니다. 기계는 돌아가는데 제품이 제대로 안 나와요. 뭔가 미세한 세팅이 틀린 것 같은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직접 현장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톰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치 보좌관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25년간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공장으로 돌아가서 제어실에 들어갔습니다. 모니터에는 수백 개의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온도, 압력, 속도, 토크값 모든 게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수치상으로는 완벽한데 왜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올까요? 저는 3년 전 김상훈 팀장과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매뉴얼은 기본이고 실제로는 기계의 미묘한 진동이나 소음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잠깐 소리를 들어봅시다. 제가 말했어요. 소리요? 톰이 의아해했습니다. 기계 소리 말이에요.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생산 라인 옆에 섰어요. 기계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진동이 약간 더 심한 것 같았어요. 혹시 벨트 장력이 문제일까요? 제가 물었더니
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팀장이 매일 아침 벨트를 체크하더라고요. 손으로 만져보면서 장력을 조정했었죠. 우리는 벨트 장력을 조정해봤어요. 조금씩 미세하게 말이에요. 30분 정도 지나자 기계 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품 품질은 형편없었어요. 이번에는 온도를 체크해봤습니다. 센서상으로는 정상이었지만 실제로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해보니 구간별로 편차가 있었어요. 여기가 2도 정도 높네요. 아, 그래서 도장이 제대로 안 됐구나. 하지만 온도를 조정하자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건조 시간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한 가지를 고치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연쇄 반응이었어요. 저는 점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25년간 엔지니어로 일했지만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은 처음이었어요. 모든 변수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4시간 동안 씨름한 끝에 저는 포기해야 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톰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경험이겠죠. 한국 기술자들은 몇 년간 이 기계들과 함께 일했거든요. 기계의 성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매뉴얼에는 적혀있지 않은 수많은 노하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계마다 각기 다른 특성이 있었고 날씨나 습도에 따라서도 미세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국 기술자들은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거죠. 저녁이 되어서야 저는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힘으로는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공장을 나오면서 본 광경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출근하지 못한 직원들이 몰려 있었어요. 내일은 출근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존이 말했어요. 마이클, 다른 공장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삼성 반도체 공장, LG 화학 공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지아의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이 고요함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기계는 켜져 있지만 공정은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일기에 쓴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조업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설비만 있으면 모든 걸 만들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어떻게 200명이 동시에 사라질 수 있을까?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였던 그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개별 계약을 맺은 기술자들이 왜 집단으로 행동했을까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동료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처드 김 교수는 조지타운 대학교 동아시아학과의 권위자였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그만한 전문가가 없었거든요. 리처드,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마이클, 무슨 일인가? 한국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특히 집단 의사결정 과정 말이에요. 흥미로운 질문이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 1시간 후 조지타운 대학교 캠퍼스에서 리처드를 만났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저는 조지아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2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동시에 사라진 이야기,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였던 그들의 모습을 말이에요. 리처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아, 우리 이야기구나. 우리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해. 우리나라, 우리 회사, 우리 팀, 심지어 우리 엄마라고도 하지.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문법적으로 이상했거든요. 그게 뭐가 특별한 건가요? 특별한 게 아니라 전략이야. 개인의 문제를 집단의 문제로 바꾸는 거지. 한 사람이 실패하면 모두의 책임이 되고 한 사람이 성공하면 모두의 성과가 돼. 흥미로웠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제조업과 무슨 상관인가요? 리처드는 노트북을 켜더니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 데이터야. 야간 교대 시 품질 불량률을 봐.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미국 공장들의 야간 불량률은 평균 8.2%였는데 현대차는 2.1%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죠? 한국 팀은 야근을 개인의 고생으로 보지 않아. 우리의 근무로 봐. 그래서 서로 커버하고 도와주지.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삼성 텍사스 공장 데이터도 비슷했어요. 설비 가동률 99.2%, 정시 납기율
99.8%, 미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상하네요. 기술은 같은 건데 결과가 다르다니. 기술은 같아도 사람이 다르거든. 한국 기술자 300명이 미국 기술자 1000명 몫을 한다는 얘기도 있어. 정말입니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3배 이상 효율적이라는 건 믿기 어려웠거든요. 과장 아닌가요? 직접 확인해봐. 조지아 현장에서 뭘 봤는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날 밤 저는 조지아 자료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담당했던 생산 라인을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야간 시프트 운영률이 94%였습니다. 미국 평균 67%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설비 고장 시 평균 복구 시간도 1.2시간, 미국 평균 4.7시간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다음날 저는 현장 관리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팀이 어떻게 일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톰이 대답했어요. 글쎄요. 신기한 게 많았어요. 새벽 2시에 설비가 고장나면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다들 나타나더라고요. 누가 불렀던 건 아니라고요? 네. 한 명이 문제를 발견하면 카톡으로 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집에 있던 사람들도 와서 같이 고쳤어요. 야근 수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더 이상해요. 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개인주의가 철칙인 미국에서 무보수 야근이라고요?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품질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30분 동안 뭔가 막 토론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팀장이 결론을 알려주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 결론이 대부분 맞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개인의 전문성보다 팀의 집단 지성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인가요? 그날 저녁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들은 기계보다 사람을 먼저 고쳤다. 기계가 고장나면 기계를 고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먼저 고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조지아에서 한국인들이 동시에 떠난 이유를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개별 계약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게 우리의 계약이었어요. 한 사람에 대한 모독은 전체에 대한 모독이고 한 사람의 철수는 전체의 철수였던 겁니다. 리처드와의 대화 후 며칠간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아 헤맸어요. 우리라는 개념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엔지니어 출신인 저에게는 감정보다 데이터가 더 설득력 있었으니까요. 조지아 주정부에서 상세한 생산성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한국팀이 투입되기 전과 후의 비교 자료였어요.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업시간당 생산량이 27% 증가했더라고요. 불량률은 68% 감소했고요. 이런 차이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존 파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존, 이 수치들이 정확한 건가요? 검증해봤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럼 한국팀이 오기 전에는 뭐가 문제였던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야간 교대였어요. 밤에 문제가 생기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왜요? 노조 규정상 야간 근무자는 정해진 업무 외에는 추가 작업을 할 수 없어요. 다른 부서 사람을 부를 수도 없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의 체계적인 노동 시스템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던 거군요. 그런데 한국팀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부서 구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도장팀에서 문제가 생기면 조립팀 사람도 와서 도왔어요. 우리 공장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더 자세한 사례를 요청했어요. 그날 오후 팩스로 받은 자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작년 8월 15일 사건 보고서였거든요. 조지아 공장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던 날이었어요. 정전이 복구된 후 모든 설비를 재가동하는데 보통 12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한국팀은 3시간 만에 해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존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신기한 일이었어요. 정전이 복구되자마자 한국 기술자들이 모두 나타났거든요. 휴일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누가 호출한 건가요? 아무도 안 불렀어요. 그런데 알아서 왔더라고요. 카톡방에서 정전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온 거였어요. 그리고는 각자 담당 라인으로 흩어져서 동시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상황을 상상해봤어요. 12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말이에요. 지휘자도 없이 각자 자신의 파트를 완벽하게 연주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미국 직원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출근 대기 중이었어요. 휴일 근무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국팀은
그런 절차 없이도 바로 움직였던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었어요. 올해 2월 품질 문제 발생 건이었습니다. 한 라인에서 갑자기 불량률이 급증했는데 원인을 찾는데 한국팀은 2시간, 미국팀은 2일이 걸렸더라고요.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톰 워커에게 물어봤어요.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미국팀은 체계적으로 하나씩 점검해 나갔는데 한국팀은 동시에 여러 가설을 검증했거든요. 동시에요. 한 명은 온도를 체크하고 한 명은 압력을 보고 또 한 명은 원료를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카톡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더라고요. 저는 감탄했어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분산형 시스템처럼 작동했던 거네요. 결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30분 만에 원인을 찾았어요. 원료 공급업체가 바뀌면서 미세한 성분 차이가 생긴 거였더라고요. 미국 팀이라면 며칠은 걸렸을 일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숫자로 보니 더욱 선명했어요. 한국식 우리 시스템이 단순한 정신력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온 후 조지아 지역 실업률이 3.2%에서 1.8%로 떨어졌더라고요. 하청업체 매출도 평균 34% 증가했고요.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방법, 개인의 한계를 집단의 가능성으로 바꾸는 기술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한국팀이 떠난 후 3일 만에 모든 지표가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조지아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마이클 존슨입니다. 마이클, 백악관에서 연락드립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백악관이라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한 의원의 보좌관인 제가 갑자기 왜 백악관에 불려가는 겁니까? 어떤 부서에서 연락하신 건가요? 국가경제위원회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가능하신지요? 2시간 후 저는 백악관 웨스트윙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경제팀 핵심 참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분위기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존슨 씨, 조지아 상황이 어디까지 확산될 것 같습니까? 경제수석 보좌관인 제임스 밀러가 물었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인들이 모두 떠나면 미국 제조업이 어떻게 될지 계산해봤습니다. 그는 두꺼운 보고서를 제 앞에 놓았어요.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직접 영양 일자리 15만 개, 간접 영양 포함 67만 개, 그리고 투자 손실액이 43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430억 달러라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자동차 산업 구제금융이 800억 달러였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 절반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머리가 어찔했어요. 한국 기술자 몇천 명이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졌다는 겁니까? 그래서 대책이 뭡니까? 몇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입니다. 다른 참모가 자료를 넘겼어요. 첫 번째는 자진 출국 무혐의 특별 조치입니다.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나간 거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비자 발급을 재개하되 추가 단속은 없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저는 코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뭐죠? 기술 교육 프로그램 요청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기술자 훈련을 부탁하는 거죠. 더 웃기는 얘기였어요. 현장에는 이미 아무도 없는데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조지아 주지사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존슨 씨, 큰일 났습니다.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파산 신청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벌써 17개 업체가 문 닫았고 내일까지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백악관 참모들을 봤어요. 지금 당장 조지아에서 하청업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텍사스, 알라바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라고 하셨거든요. 미국이 먼저 굽힐 수는 없다고. 저는 답답했어요. 자존심과 일자리 중 하나만 살릴 수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참모가 끼어들었어요. 사실 월스트리트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다고요? 제조업 관련 주식들이 3일째 하락 중이에요. 특히 자동차, 반도체,
화학 쪽이 타격이 큽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뭘 걱정하는 건가요? 공급망 차질이죠. 한국 없이 미국 제조업이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시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었어요.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이 드러난 겁니다. 혹시 한국 측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나요?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떠났어요. 더 무서운 얘기였습니다. 한국이 요구사항도 내지 않고 그냥 떠났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존슨 씨,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제임스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요? 네. 그리고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문 인력 비자 패스트트랙, 현장 자율권 보장, 단속 재발 방지 장치 이런 것들 말이에요. 참모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 호텔에서 뉴스를 봤어요. 조지아 제조업 위기 4일째, 백악관 특별 대책반 구성.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대책반을 아무리 만들어도 현장에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걸 말이에요. 백악관에서 돌아온 그날 밤 의원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여러 주에서 걸려오는 전화들로 난리가 났거든요. 조지아뿐 아니라 텍사스, 알라바마 주지사들까지 모두 긴급 대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어떻게 된 거야? 의원님이 다급하게 물으셨어요. 백악관에서 뭐라고 하던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굽힐 수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의원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20년간 정치를 해오신 분이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셨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파산 신청이 벌써 30개를 넘었어요. 그날 밤 의원실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노조 대표들, 기업 임원들,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까지 말이에요. 모두들 각자의 입장만 주장했습니다. 노조에서는 미국 노동자 보호를 위해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논리였죠. 반면 기업들은 당장 생산 재개가 급하다며 빠른 타협을 요구했습니다. 마이클, 어떻게 생각하나? 의원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치적으로 올바른 답과 제가 현장에서 본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본 바로는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노조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미국 기술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한국 팀은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움직였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여러 명이 달려와서 함께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노조 규정상 그게 불가능하죠. 회의실이 시끄러워졌어요.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때 한 기업 임원이 말했어요. 존슨 씨 말이 맞아요. 저희도 한국 팀과 일해봤는데 정말 달랐거든요. 새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다들 나타났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노조 대표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자발적으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강요한 건 아닌가요? 저는 조지아에서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카톡으로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문제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해결에 나선다고요. 그게 믿어집니까? 노조 대표의 목소리에 회의가 섞여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증명해요. 한국 팀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생산성 차이가 너무 확연하거든요. 그날 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각자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이었죠. 의원님도 난처한 표정이셨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강경 대응이 유리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빠른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밤 경치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조지아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존슨 씨, 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방금 소식 들었는데요. 삼성 공장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어요. 얼마 규모인가요? 50억 달러입니다. 일자리로는 2만 개 정도 되고요.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50억 달러면 조지아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었거든요. 다른 기업들 반응은 어떤가요? 비슷해요. LG도 신규 투자를 보류한다고 했고 현대차도 3차 확장 계획을 재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미국을 위한 길일까요? 체면을 지키기 위해 수만 명의 일자리를 포기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치적 계산보다는 현장에서 본 진실을 따르기로요. 아무리 어려워도 올바른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제가 백악관에 제안서를 하나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국과의 신뢰 회복 방안입니다. 시스템적 접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요. 의원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해봐.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날부터 저는 밤잠을 설쳐가며 제안서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저는 5페이지 분량의 제안서를 완성했어요. 제목은 신뢰 회복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이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론 부족했어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했거든요. 의원님께 먼저 보고드렸습니다. 마이클, 이거 정말 실현 가능한 방안인가? 의원님이 제안서를 보시면서 물으셨어요.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현실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에요. 일주일 후 백악관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팀 핵심 참모들 앞에서 제안을 설명해야 했어요. 존슨 씨, 사과가 답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사과를 말하는 건가? 제임스 밀러가 물었어요. 저는 준비했던 자료를 펼쳤습니다.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사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원하는 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문 인력 비자 패스트 트랙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48시간 내에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은 2주에서 3주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생산 라인이 얼마나 손실을 보는지 계산해 보세요. 하루 3억 달러씩 손실이 나는데 2주면 42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보안 심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한 번 심사받은 사람들은 간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에게는 특별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죠.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제안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자율권 보장이었습니다. 한국 팀들이 가장 답답해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승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품 하나 바꾸는데도 서류가 20장씩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지아에서 봤던 사례를 들었어요. 새벽 2시에 설비가 고장나면 당장 고쳐야 하는데 승인 기다리느라 하루 종일 라인이 멈춰 있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현장 기술팀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권을 주는 겁니다. 1만 달러 이하 부품 교체, 긴급 공정 변경 같은 것들 말이에요. 또 다른 참모가 우려를 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관리 감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효율적일 거예요. 현장에서 즉시 해결되면 보고서도 간단해지고 손실도 최소화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재발 방지 장치였어요. 단속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법 체류자를 실수로 잡는 일은 방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겁니다. 현장 단속반이 실시간으로 비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인가요? 전혀요. 이미 기술은 다 있어요. 시스템만 연결하면 됩니다. 24시간 내에 구축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참모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제임스가 말했어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전체 3단계 구축에 5천만 달러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는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이에요. 투자 대비 효과가 1000대 1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업보다 효율적인 투자였어요. 하지만 가장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결단이었어요.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이 제안을 한국 측에 전달해 볼까요? 한 참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리가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바꿔놓고 나서 한국에 알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죠?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한국이 또 말만 하는 거 아닌가 의심하지 않게 하려면 먼저 바꿔놓고 초대해야 해요. 그날 회의는 긍정적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제임스와 잠깐 이야기했어요. 존슨 씨, 정말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신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봤으니까요.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지 말이에요. 그들을 잃는 건
미국에게도 큰 손실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기도했어요. 제 제안이 받아들여지기를, 그리고 이 위기가 오히려 더 강한 협력의 기회가 되기를 말이에요.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존슨 씨,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교수님의 제안서를 검토해봤다고 하네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조건인지 물었습니다. 기술자들을 당장 복귀시키지는 않겠다고 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원격 협업이에요. 화상회의를 통해서 현장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원격으로 제조업 기술 지도가 가능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정말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조지아 공장에 고성능 카메라와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현장을 보면서 지도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엔지니어 시절을 떠올렸어요. 원격 진단이나 화상 회의를 통한 기술 지원은 이미 많이 쓰이는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제조업 현장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시도한 적은 없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IT팀에서 검토해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5G 통신과 고화질 카메라만 있으면 실시간 지원이 가능해요. 그날 오후 저는 급히 조지아로 향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파악해야 했거든요. 톰 워커와 함께 공장을 둘러보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체크했어요. 각 생산 라인마다 카메라 3대씩, 음성 통신 장비, 그리고 고속 인터넷 연결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톰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해볼 수밖에 없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전문적인지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이틀 후 장비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각 생산 라인에는 360도 카메라가 설치됐고 작업자들은 헤드셋을 착용할 수 있었어요. 중앙 제어실에는 대형 스크린 12개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마치 나사 우주센터 같은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김상훈 팀장이 접속했어요. 3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존슨 씨. 오랜만이네요. 김 팀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 팀장은 화면을 통해 현장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카메라 각도를 조정해서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판의 수치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네요. 기계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제가 물었더니 김 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차근차근 해봅시다. 먼저 온도, 센서부터 체크해보세요. 미국 기술자들이 김 팀장의 지시에 따라 하나씩 확인해 나갔어요.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습니다. 왼쪽 센서를 0.3도 낮춰보세요. 김 팀장이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미세한 차이를 알 수 있죠? 톰이 놀라워했습니다. 스팀이 나오는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조금 과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로 온도를 조정하자 스팀 패턴이 달라졌어요. 화면으로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압력을 체크해볼까요? 벨트 장력도 확인해야 하고요. 4시간 동안의 작업 끝에 첫 번째 생산 라인이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고 로봇 팔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제품이 나왔어요. 성공했습니다. 톰이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화면 속 김 팀장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생각보다 잘 되네요. 다른 라인들도 차례로 복구해봅시다. 그날 저녁까지 총 5개 라인이 정상 가동됐어요. 원격 협업이 정말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어요. 24시간 연속 운영이 가능할지, 긴급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원격 협업 제안이 나온 지 사흘 후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백악관 루즈벨트룸에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 고위 관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존슨 씨, 한국의 이상한 제안을 정말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국방부 차관 로버트 스미스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60대 후반의 베테랑 관료였는데 표정이 매우 불쾌해 보였습니다. 이상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화상회의로
우리 공장을 지도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명백한 기술 유출 위험이에요. 스미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무부 차관 데이비드 존스도 끼어들었어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체면입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꼴이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25년간 워싱턴에서 이런 사고방식을 수없이 봤으니까요. 차관님들, 지금 조지아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물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굴복할 수는 없는 일이죠. 스미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굴복이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67만 개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존슨 씨, 진정하세요. 제임스 밀러가 중재에 나섰어요.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국무부 차관 마이클 브라운이 자료를 꺼냈어요. 안보 관점에서 봤을 때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 제조시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차관님, 그 한국 기술자들이 지금까지 3년간 우리 공장에서 직접 일했다는 걸 잊으셨나요? 그들이 우리보다 그 시설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다르죠. 우리가 먼저 나설 이유가 없어요. 한국이 사과하고 돌아와야 정상 아닙니까? 존스가 말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계산해봅시다. 차관님들이 말씀하시는 체면의 가치가 얼마인지 말이에요.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하루 생산 중단 손실 3억 달러, 일주일이면 21억 달러, 한 달이면 90억 달러입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스미스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차관님의 체면은 90억 달러보다 가치 있다는 말씀인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좋아요. 돈 얘기는 그만합시다. 사람 얘기를 해보죠. 조지아에서만 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텍사스, 알라바마까지 합치면 5만 명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미국의 체면 때문에 당신들이 희생해달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존스가 얼굴을 붉혔어요. 극단적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차관님, 현장에 가보신 적 있나요? 멈춰있는 크레인들, 텅 빈 주차장, 절망에 빠진 노동자들 말이에요. 그건 감정적인 호소고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요. 브라운이 말했어요. 냉정하게 판단해보죠. 저는 다시 화이트보드로 향했습니다. 한국 없이 공장을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최소 6개월입니다. 그 사이 손실액은 500억 달러를 넘어갈 거예요. 원격 협업으로 일주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스미스가 반박했어요. 아니요. 배우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원격 협업을 통해 한국의 노하우를 체득하고 우리 기술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1년 후에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회의실에 있던 참모 한 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월스트리트 반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조업 주식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건 다른 문제고요. 존스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차관님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만약 차관님들의 자녀가 그 공장에서 일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체면 때문에 계속 실업 상태로 둘 건가요? 아니면 당장 해결책을 찾을 건가요? 스미스가 말문이 막혔어요. 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건 미래입니다. 과거의 편견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인가 말이에요.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존슨 씨 말이 일리가 있긴 한데 정치적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건가요? 간단해요. 성공시키면 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원격 협업이 성공하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1시간의 경론 끝에 마침내 합의가 이뤄졌어요. 조건부 승인이었지만 말이에요. 일주일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성과가 나오면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제임스가 말했어요. 존슨 씨, 정말 성공할 자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 있다기보다는 확신해요. 한국 기술자들의 실력을 직접 봤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가장 큰 장벽을 넘었구나 싶었거든요. 원격 협업 시작 첫 주는 정말 숨막히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거의 공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해야 했거든요. 새벽 2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도장 라인에서
갑자기 불량률이 급증한 거였습니다. 제품 20대가 연속으로 불량 판정을 받았어요. 긴급히 김상훈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팀장님, 큰일입니다. 도장 라인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접속할 수 있나요? 3분 후 화면에 김 팀장이 나타났어요. 서울은 오후 4시였는데도 즉시 대응해줬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카메라로 보여주세요. 현장 작업자가 헤드셋을 쓰고 문제 구간으로 향했어요. 휴대용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이 전송됐습니다. 아, 스프레이 패턴이 이상하네요. 노즐 각도를 확인해 보세요. 작업자가 노즐을 가까이에서 촬영했어요. 화면으로도 미세한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2도 정도 틀어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조금만 돌려주세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화면만 보고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습니다. 15분 만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 수 있었나요? 톰이 신기해했습니다. 도장 패턴을 보면 노즐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몇 년간 경험으로 익힌 거죠. 김 팀장의 설명을 들으니 감탄이 나왔어요. 숙련된 기술자의 경험이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전체 시스템이 갑자기 다운된 거였습니다. 모든 라인이 동시에 멈춰버렸어요. 이번에는 김 팀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긴급히 한국에서 기술진 5명이 동시 접속했어요. 각자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재현 씨는 전기 시스템을, 박민수 씨는 제어 프로그램을, 정수연 씨는 기계 부품을 담당했어요. 마치 가상의 전쟁실 같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5개의 화면이 동시에 떠 있었고 각각의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전기 시스템부터 체크해봅시다. 이재현 씨가 말했어요. 메인 배전반을 확인해주세요. 현장 작업자가 배전반으로 이동했어요. 헤드셋을 통해 한국 기술진과 계속 소통하면서 말이에요. 3번 브레이커가 내려가 있네요. 올려주세요. 하지만 브레이커를 올리자마자 또 내려가 버렸어요. 어딘가 합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박민수 씨가 나섰어요. 제어 프로그램을 확인해 봅시다. 컴퓨터 화면을 카메라로 보여주세요. 화면 공유를 통해 제어 프로그램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에러 코드가 떠 있네요. 정수연 씨가 끼어들었어요. 온도 센서 중 하나가 고장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라인 3번 센서를 확인해 보세요. 정말로 해당 센서에 문제가 있었어요. 연결선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2시간의 협업 끝에 모든 시스템이 정상 복구됐어요. 만약 한국 기술진의 도움 없이 우리 힘만으로 했다면 최소 12시간은 걸렸을 일이었습니다. 톰이 감탄하더군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나요? 마치 한국 기술자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놀라웠어요. 물리적 거리가 전혀 장벽이 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여러 전문가가 동시에 투입될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원격 협업 체제에서의 생산성이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있을 때보다 15% 더 높았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톰에게 물어봤더니 흥미로운 답변이 돌아왔어요. 한국 기술진이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미국 작업자들도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으니까 실수가 줄어들었어요. 더 중요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우리 라인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식 팀워크가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전파된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한 작업자가 대답했어요. 김 팀장님이 항상 우리 함께 해봅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됐어요. 그날 저녁 저는 확신했습니다. 원격 협업이 단순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새로운 제조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원격 협업이 안정화되고 나서 MIT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주제는 21세기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싶었어요. 강연 당일 500명이 넘는 청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업 임원들, 정책 입안자들, 학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들 조지아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 궁금해했거든요. 여러분, 제조업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중들에게 물었어요. 기술입니다. 자본이죠. 설비 아닌가요?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틀렸습니다. 신뢰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기술은 복사할 수 있고, 자본은 빌릴 수 있고, 설비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조지아 사례를 들었어요. 한국 기술자 200명이 떠났을 때 무엇이 멈췄는지 말이에요. 기계가 아니라 신뢰였다고요. 그리고 원격 협업을 통해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이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한국은 우리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술이라고요? 네. 개인을 팀으로 만들고, 팀을 조직으로 만들고, 조직을 생태계로 만드는 기술이에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개인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면 한국은 집단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어요. 그리고 21세기에는 집단 효율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요? 문제가 복잡해졌거든요. 한 사람이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팀이 함께 해결해야 하죠. 또 다른 청중이 질문했어요. 원격 협업이 정말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이미 2개월간 검증됐습니다. 오히려 생산성은 더 높아졌고 비용은 절약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강연이 끝난 후 한 교수가 다가왔어요. 존슨 씨,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단하다기보다는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긴 글을 썼어요. 나는 25년간 미국 제조업을 연구했다. 효율성, 생산성, 수익성 모든 지표를 분석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 무엇을 놓쳤을까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한국의 우리는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다. 전략이다. 개인의 한계를 집단의 가능성으로 바꾸는 전략이다. 며칠 후 조지아에서 마지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원격 협업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어요. 다른 주에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기가 정말 기회로 바뀐 거였어요. 갈등이 협력으로, 불신이 신뢰로 전환된 거였죠. 6개월 후 백악관에서 또 다른 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성과 보고였습니다. 존슨 씨 덕분에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조지아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한국 기술자들의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미국 작업자들의 열린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메모를 했습니다. 21세기의 핵심 자원은 자본도 설비도 아니다. 신뢰와 연결이다. 한국은 그것을 기술로 증명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거리와 국경을 뛰어넘는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회의적인 정치 보좌관이었어요. 숫자와 정책만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한국의 힘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의 미래는 혼자서 이룰 수 없어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최고의 파트너임을 증명했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신뢰를 만드는 기술, 팀을 만드는 지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이 모든 것을 화상회의 너머로도 전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21세기는 연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연결의 기술을 가장 잘 아는 나라였어요.